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 나쁜 놈 때문에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또 몸이 만신창이야? 술 먹여대. 완전히 집에서 채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 4시까지 먹었죠. 죽는 줄 알았네. 술 먹어야 방송이 잘 되잖아. 시장도 술 좋아하시죠? 많이 먹죠. 네. 이번에 뭐, 어때요? 선거 승리하시고, 기쁜 마음에 좀 드셨습니까? 아직 못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차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장례시장 어디로 돌아가셨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저번 방송 때, 이 시장님 유머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반응이 왔는데, 이런 유머. 웃어드리기 쉽지 않네. 그렇습니까. 예. 그 당선자 특집으로는 2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홍준표 다음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요. 진짜요? 예. 홍준표 저희가 당선자는 특집을 오시진 않고, 아니, 그냥 오시진 우리끼리 했습니다. 우리끼리 위에다 올려놓고 막 칼춤을 췄는데. 우선 그 당선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축하 인사는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 EJ, 우선 팬들 여러분 인사를 좀 해주셔야겠는데, 저번에 나오셨을 때하고 이번에 나오셨을 때하고 다를 것 같아요. EJ에 나왔던 그 소감이라든가. 그때야 뭐, 이것들 이런 게 뭐야? 이렇게 나왔었을 테고, 이제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깊이 반성합니다. 저희를 우리가 반성하게 만든 방송이야. 반성하게, 저희가 게스트가 반성하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박선민 배우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반성을 했죠. 깊이 반성하고요. 제가 정말 우습게 알았는데, 제가 선거 때 다녀보니까, 정말 애청자들이 많더군요. 특히 이제 상상 못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식자들이나 뭐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들이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어떤 식당 인사를 갔더니 주방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쫙 나오시더니 나이 드신 어머님이 나 EJ 들었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회적 영향력도 크고 앞으로는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단 태생의 잡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는 그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 이기셨죠? 네. 11% 이겼는데. 11.1% 이겼어요. 11.1% 이겼는데, 시장님께서 스스로 EJ가 한 2% 정도 기여했다. 네. 좀 짠 거 아니에요? 좀 더 써주지. 치즈같이 눌렀는데요. 2.1% 정도. 2.1%.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 중에 EJ의 어떤 위력. 그럼요. 많이 느끼셨죠? 제가 KBS보다 낫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뭐, EJ 들어서 듣고 팬이 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정말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제가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날카롭고 또 좀 비인간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고 그래요. 독불장군처럼 너무 싸움질만 하고 또 거침없이 말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뼈다구만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육질이 아주 좋은 뭐 그런 느낌을 가졌던 분도 계시고 역시 좀 방송 인사를 길잖아요. 그 2시간을 제가 처음에는 어떤 미친 사람이 여기 미친놈들 다 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미친 분들이 듣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근데 극렬 뭐 팬으로 이렇게 선거운동도 정말 온몸 다 바쳐 해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아까 2%는 거짓말이고요. 진짜로 훨씬 그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 뽑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다고 보긴 합니다. 우리 깔때가 둘이야. 아니, 그 지방 특색인가요? 동양이지? 그 비슷한 지역이잖아. 그 동네 하여튼. 비슷한 지역이 아니고 뭐 같은 지역 평화 하셨습니다. 맞네. 죄송합니다. 11% 이상, 11.1% 네. 승리를 거뒀는데. 분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압도적 승리를 했을 비결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저희도 놀랐던 것이요. 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는데 분당, 소위 강남벨트로 불리는 분당 지역에서 저희가 8%를 넘게 이겼습니다. 하늘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8.23% 이겼는데 우리 박 시장님은 강남에 지셨잖아요. 졌어요. 근데 저희는 강남벨트라고 불리는 분당에서 8.23% 이겨서 일단 깔때기 한번 하고. 근데 사람들이 같이 좀 질문 드릴게요. 진심을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강남에서 박원순 후보가 45%. 네. 부산의 강남이라고 해운대에서 오거돈 후보가 49%. 네.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47%. 많이 얻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엄청 얻은 거죠. 그런데 다 졌어요.
네. 근데 성남의 강남이라는 분당에서 유일하게 이 시장님만 승리. 53% 넘게 되긴 받았는데 어. 전에는 되게 10%씩 지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손학규 이렇게 대표님 이곳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실제로는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수준을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분도 계신데 실현 불가능한 약속하는 사람들을 곧 걸러내는 좀 경향이 생긴 것 같고요. 공약 이행률 이런 거 높이 평가해 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뭐 신년 인사회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대민 접촉을 많이 해요. 소위 소통을 좀 많이 하는데 그때 보통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다 검토해 봅시다. 뭐 함께 노력합시다 이러면서 안 되는 얘기를 될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말은 하죠. 네. 그렇게. 근데 저는 딱 잘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번 인터뷰에서도 그랬죠. 같은 근데 얘기를 하셨죠. 언급이 됐었죠. 그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원칙대로 행동한다. 뭐 이런 실현 게 가능성이 있는 공약만 한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이 대중들, 그러니까 네. 시민들, 국민들이 그냥 그 사람의 인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공약, 네. 그것까지 같이 본다라는 말씀이시죠.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 번째 사기꾼 아닙니까? 그렇죠. 사기꾼에다가 이제 좀 더 나가면 도둑놈, 좀 더 심하면 날강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겠다. 시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뭐 시장이나 공직할 생각이 제가 없으니까요. 네. 그냥 있는 대로 뭐 안 하면 뭐 변호사로 되돌아가면 되고 뭐 시민운동 다시 하면 되고 하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걸 실천을 했는데 그게 제일 높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욕심 없이 그렇게 진솔하게 다가간 점을 네.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해 줬다. 근데 또 한 가지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본시가지 쪽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분당 판교 이쪽 지지율은 저번보다 거의 한 10% 이상이 훨씬 올라갔는데 한 10 몇 프로에 올라갔죠. 근데 본시가지는 외려 한 2, 3%? 3, 4% 저번 선거보다 좀 떨어졌는데 이제 요게 사실 좀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부분 같아요. 뭐 나중에 뭐 질문 드릴 내용과도 네. 네. 뭐 결과될 것 같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네. 시장님의 얼굴에서 갑자기 이 작가의 미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가도 그래요. 뭐 팬이든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야,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할게. 난 못하는 건 못해. 라고. 근데 아니 칼같이 잘라요. 이거보다 더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결국에는 갑자기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이제 단순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당 찍어주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차원이 아니라 네.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청렴도라든지 정직성 그리고 공약 이행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로 해석도 되겠네요. 예. 저희는 그런 측면에 좀 우리한테 유리한 점을 나름 이제 계산은 했는데 이제 그걸 믿었죠. 이제 제가 믿은 것 이상의 그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좀 어려운 점이 혹시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아니면 또 뭐 기억 남는 에피소드라는 거 혹시 있습니까? 선거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어차피 권력을 놓고 이제 다투는 거고 이제 과거에는 총칼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 목숨 뺏어가면서 하던 전쟁이 이제 지금은 좀 유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로 또 약간의 규칙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역시 잔인할 수밖에 없죠. 밥줄을 끊는. 네, 뭐 밥줄뿐만 아니라 목숨도 끊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제일 어려웠던 점들은 뭐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자꾸 넘는 거. 흑색선전. 흑색선전, 그 다음에 집안 얘기,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랬던 게 제일 어렵죠. 전에도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려고 그러신 거지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제는 해도 됩니다. 뭐 그래요? 어차피. 그래서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고요. 다른 부분들이야 뭐 어차피 검증받는 거고 또 평가받는 거니까,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큰 잘못한 거 없는데, 나름 열심히 했고, 성과도 있는데, 설마 떨어뜨리랴, 뭐 이런 믿음도 있고 해서, 좀, 표피적으로는 많이 괴로웠는데 뭐 근본적으로는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때 제가 녹음하기 전에 여쭤봤었죠. 네. 가정사를 질문해도 괜찮냐. 네. 그랬더니 그 아픈 가정사니까 그건 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방송 중에 작가 스스로 또 언급했어요. 얘기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그래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뭐 아시는 문제예요. 다들 알죠. 예. 다들 아시는 문제인데 어쨌든
소위 말해서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사람들이 또 이번 선거 때 그걸 가지고 와서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죠. 뭐 우리 그 어버이 연합 그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네. 뭐 와가지고 뭐 저희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도 하시고 그랬죠. 뭐 참 요란 벅적지근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되는 선거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네. 이쪽에서도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거티브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근데 뭐 네거티브 할 게 없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상대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뭐 전직 국회의원이니까요. 권력과 예산을 시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남용하는 게 정치의 가장 나쁜 측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 도둑놈, 뭐 강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는 분이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언딘 해경 유착법 이렇게 부르는 그 법도 만드시고 또 선박 안전관리 강화법안 뭐 이런 거 폐기하신 그 뭐 그런 분들 그런 얘기는 좀 했는데 제가 뭐 개인에 관한 거라든지 가정에 관한 거나 이런 얘기는 안 했죠. 뭐 할 가치가 없고 정책적인 거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입만 좀 추접스러지죠. 그럼 거기에 관여를 해서요.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은 당선 후에 그 선거 기간에 있었던 고소 고발건은 취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허위사실 유포 이런 했던 친구들 네.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냐? 당수해 줍니까? 끝까지 갑니까? 제가 지금도 추가 고소하고 있어요. 지금도 추가 고소하고. 그래.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손해배상 소송 그것도 네. 별도로 할 생각이고요. 저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야 선거 이겼으면 그만이지 뭐 이긴 사람이 치사하게 진 사람 뭐 계속 괴롭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 건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서는 다 위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뭐 뒷돈 받고 서로 규칙 어기고 서로 그냥 나쁜 짓 하고 뭐 이랬는데 무규칙이 이종 격투기였군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규칙 위반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심판이 뭐 위반했다 그래도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이겼으면 됐지 뭐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저는 몇 가지 원칙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준 만큼 받는다.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를 갖는다.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다. 변희재한테 수없이 한 얘기죠. 행위에 책임이 따른다. 이 아주 초보적인 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라. 그렇죠.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다. 권리만큼 의무가 있는 거다. 권한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다. 이걸 다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유독 말이에요. 이 정치판에서는 잘못해도 그냥 봐주는 거라는 거예요. 난 그게 옳지 않다. 그렇다면 그동안 있었던 그 관용이라고 불려지는 네. 그 구간에서 살았던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그렇죠. 저는 역시 이 점에서도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한번 들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어기지 말아야. 예를 들면 이 민주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자기 인생이 걸린 나라에 또는 지방 정부의 살림을 통째로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운명을 맡기는 거라고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합리적인 정책안을 내고 선택을 받는데 순 거짓말하고 없는 사실 지어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결과가 됩니다. 민주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 자체를 파괴하게 되거든요. 준법의 권리라는 그렇죠. 범위에서 봐야 되는 네, 의무죠.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네. 용서할 수 있지요.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나 행위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와인은 아닌 말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해야 되는데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요. 네. 그래 우리가 뭐 친일 전력자들을 다 바로 용서해주고 그겁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나라가 그렇죠. 이 꼴인 거죠. 이 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친일 문제가 아직도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 그걸 또 뻔뻔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고순간만 넘기면 받아들이고.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산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뭔가 매듭을 짓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사회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걸 분명하게 단죄하고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게 뭔가 잘못을 하면 언젠가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모든 구성원들한테 각인시켜줘야 좀 더 조심하게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규칙 어기고 반칙하고 줄대고 나쁜 짓에서 돈 많이 벌면 그만인 거잖아요. 출세하면 그만이고 뭐 논문 장난쳐가지고 교수 되면 그만이고 뭐 잘하면 장관도 되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도 뭐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습니다. 이거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니들은 왜 니들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가만히 냅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잘 들어라 니네. 내가 확 돌아가지고 지금 제가 팟빵 사장 만나가지고 다 캡처하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확 돌면 진짜 얘 다 허위사실로 다 확 보내는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조심하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기 전에 먼저 보낼 거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가기 전에 먼저 보내야지. 자, 저번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지난번 임기 때 그 새누리당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정이 조금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랬죠. 뭐 파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준 예산 사태도 뭐 있었죠. 있었죠. 네. 그랬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새정치연합 쪽이 더 많죠. 더 많아졌어요. 네. 분당에서 한석 이겨버렸습니다. 아, 성남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네. 어때? 분명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식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양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상 일은 다 양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에 새누리당이 이제 다수를 점해가지고 이제 발목을 잡는 게 되게는 불리한 요소인데 저는 그게 이제 유리한 요소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예, 만약에 이제 의회가 협조적이었다면 사실 시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 저번에는 새누리당이 다수이고 또 워낙 무식 과격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손해보는 걸 알면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적 대의에 합당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데도 무조건 맞고 보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네.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넘어서서 무식한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을 이제 활용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시민들하고 같이 손잡고 네. 새누리당 예를 들어 발목 잡기, 시정 방해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 싸우다 보니까 동지의식이 생긴 겁니다. 제가 보기엔 분당에서 우리가 이제 다수 그 득표를 하게 된 주요 원인이 교육 문제, 또 리모델링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걸 새누리당이 죽으라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입장을 동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이제 기회 요인이었다고 생각되고, 근데 이게 이제 구회 구도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또 주요 원인도 사실 그런 건데, 여기 또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권한이 커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우리 편이고 시정부 권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세가 조금씩 좀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겸손하지 않고 또 독선적으로 오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은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되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이제 기회 요인으로 이제 시정은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것들 좀 더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얘기한 변희재 같은 사람 혼내는 거. 자, 이번 선거 끝나고 나니까요. 상대 후보한테서 우회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고소 취소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미안하다고 먼저 해라.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럼 모르는데 뭐 이겼으니까 봐줘라. 그럼 졌으면 어떡할 건데. 그거를 왜 쉽지 상대방 그렇잖아. 후보가 얘기를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 사회가 근본이 망가져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에다가 땅 한 치만 파도 전부 썩어 빠져 있습니다. 예. 이런 거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좀 더 주력해 보려고 하죠. 저는 정치 권력 행사라는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가장 기본인데.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예산, 정책 결정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지키기 정말 어려운 거죠. 부정부패하지 않는 거. 근데 그 다음 해야 될 게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좀 부족한 평가를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730 재보선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실수하지 않으면 왕창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실수가 없다면 네. 여기서 특별한 실수는 공천 문제도 관련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게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 혹시 대표님 화내면 안 되는데. 선수 선발이 제일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딱 그거죠. 구도, 뭐 그 기본이니까 중요하지만 결국 선수가 중요합니다. 권은희 수사과장 사표 썼던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땡겨와가지고 한번 냈으면 좋겠네, 후보로. 아유, 제가 뭐 아무거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그래요. 지난번, 임기는, 지난 4년 임기는 아무래도 네. 전임 시장이, 싸질러 놓은 거, 네. 추스리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렇습니다. 예. 빚 갚고, 네. 허리띠 졸라 매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 4년 아닐 거 아닙니까? 앞으로 4년은 어떤 데 중점을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 이제 지방정부 4년은 쓰레기 청소하고, 집 단장하고, 뭐 이런 치우고. 상황이었는데 똥 치우고 뭐 이런 거였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빚 갚고 또 예를 들면 일하지 않는 공무원 조직들은 이제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고 또 막 온갖 쌓여 있는 문제들 이제 적폐 이런 거 이제 해소하고 처리하는 일들에 주력했다면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다 끝난 거니까요. 이제 다음 민선 6기는 알맹이를 채우는 일을 해야죠. 근데 그 알맹이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할 일이 이제 교육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건강.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관심 가는 게 건강이거든요. 우리 이 작가님도 저기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텐데.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관심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좀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지는 교육 도시 만들자. 이 교육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 개인한테도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거의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 부모의 지위가 낮은 사람은 그게 세습되는 거예요. 옛날 같이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게 이제 안 되죠. 개천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개천에서 뭐 지렁이 상태에서 이제 뭐 용까지는 아니고 뭐 한 이무기 정도 되는데 근데 스스로를 잠룡으로 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무기. 근데 지금은 개천이 말라 비틀어져서 지렁이도 못 살죠. 근데 이게 구조가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개천을 살려야죠. 또 약하고 뭐 돈 없고 이런 사람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공공교육 확대. 그렇습니다. 공공교육의 초중고 영역에 소위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예산, 프로그램, 인력, 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그럼 상당히 이재명 씨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주 크게 도움되죠. 만약에 조준혁 됐으면 저희 망했습니다. 저 걱정 엄청나게 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이재정 당선자께서 저희 형님 되세요. 82촌 형님. 맞네, 예, 맞아요. 이재명. 정확하게 82촌인데 저희가 종씨예요. 네, 그렇죠. 종씨인데 파가 달라요. 그래서 중씨조가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선거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아들 놓으면 제자 씁니다. 그래서 이 제까지 지금 나왔잖아. 저희가 지금 뱃속에 8개월 됐는데. 그래요? 이재오? 이제까지 이재오. 어떻게 이 제명으로 지어버릴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알맹이 채우는 문제 정책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문제. 교육. 근데 또 그다음에 이제 보건 하나 말씀하셨어요. 보건 문제죠. 그러니까 보건인데 자 보건 의료 노조하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정책 협약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연이 엄청 많습니다. 보건 네. 노조는 이제 정책 협약은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한번 서로 보여준 거죠. 아니 방금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경남 같은 데서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특히 의료 노조와 시장이 정책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거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빨갱이 시 종북 짜파 시장. 저는 저보고 만약에 정책 협약에다 빨갱이라 그러면 제가 그쪽은 멍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중점적으로 보건 노조하고 했던 건 뭡니까? 의료 민영화 반대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 공공성 강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정치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이었어요. 번시가지에 이제 병원들이 종합병원 2개 문을 닫고 이제 응급 환자 처리할 길이 없고 뭐 삐뽀 가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5만 가량이 사는 번시가지에 이제 민간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돈벌이 안 돼서 그러면 공공병원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예산의 원리다. 시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가 꼭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소위 자본의 원리에서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시립 공공병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 선거를 이제 마음 먹게 됐고요. 적자를 봐야 된다라고. 적자는 권장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 지출인데 그거를 이게 사람들한테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노숙자 쉼터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거는 국가가 해주면서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왜 돈벌이 영역으로 남겨둬야 되냐. 공공이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되냐. 이거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 출발점도 그랬지만 이제 의료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책임 영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음 민선 6기 핵심적인 아젠다로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 성남 시민들은 다 주치의를 지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담당 의사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죠. 가서 얼굴 보니까 술 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이 작가님 안 되겠습니다. 뭐 보니까 이런 것들 좀 해주자는 거죠. 가족 단위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애 낳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여기도 젊은 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성남에서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공짜로 해주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이사 가라. 이사 가야겠다. 상당히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친정엄마 요새 뭐 시어머니 절대 그 산후조리 안 해주잖아요. 요즘 조리원 가면 뭐 최소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갑니다. 저희가 시에서 성남 시민들은 애 낳는 비용은 시가 부담해 주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애를 낳고 그다음에 보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경제적 능력이 사라졌을 때 노인을 이제 부양하는 거, 그 노인 복지 이런 것까지는 성남시가 다 책임을 져주자. 이사 가야겠죠.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이사 오라니까요. 그래 방금 이제 두 가지 말씀 교육하고 의료는 이거 인권 그렇습니다. 복지 문제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인권이고 복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실업률은 자꾸 떨어지고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이 되게 서글픈 일인데요. 우리가 말로는 뭐 일자리 창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거의 폼에 가까워요. 우리가 하는 게 겨우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걸 좀 확대할 수 있고 또 청년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하고는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국가의 경제 산업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산업 정책이 그 수출하는 그 기술 중심의 대기업들 이 중심으로 돼 있고 내수 중심의 또 노동 집약적인 그 중소기업들 여기는 완전 죽이는 정책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기술 기업들, 수출 대기업들 이런 쪽에 집중을 하니까 국가의 부는 증가하는데 그 경제적 능력은 분명히 생산성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지역 경제를 좀 먹는 소위 경제 집중화.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치킨 장사, 뭐 커피집, 하다못해 구멍가게까지도 전부 지금 재벌들이 다 해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네에서 생기는 그 이윤이 그 동네에서 안 놀고 다 여의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동네의 자그마한 저수지들이 자꾸 수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런 표현이 되나? 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 자체에서 이제 그 이윤이 또는 돈이 유통될 수 있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자본이익이 너무 심하게 보호되다 보니까요. 구조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쪽 빨아먹어. 쪽쪽 빨아가지고. 성남의 유일한 공단적인 그 제3공단 그쪽도 지금 경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 성남 공단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전통적인 2,3공단 제가 일하던 곳 여기도 이제 하이테크밸리로 바뀌어서 이제 산업활동 활발하고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뭐 야타밸리, 또 정자밸리 이렇게 나름대로 산업활동은 잘 되는데. 그게 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가 제3공단 쪽에 제 거래처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스 공장 했었거든요. 그래서 망했나 보죠? 망했죠. 저 여기 이런 거 보니까. 망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하이테크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지만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아무도 거기서 또 이렇게 충돌을 하고 또 빠져나가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탑이나 아니면 그 판교 쪽이나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네. 있겠지만은 무리한 유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제적인 부양을 좀 이렇게 하신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이제 저희가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민선옥이 예. 이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정했죠. 옛날에는 무조건 첨단 산업 중심으로 예. 영내 그냥 성남시 영내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바꿔서 비중을 5대5 정도로 유지하자. 네. 전통 산업들 그러니까 뭐 섬유, 신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첨단 IT 뭐 컨텐츠 이런 산업들도 비중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전통 산업들이 고용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 집약적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국에서도 성남시가 산업 지원 금액이 많아요. 저희가 한 연간 240-50억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남에서 창업 활동하거나 아니면 기업 활동할 때 시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3공단 저희 하이테크밸리 쪽도 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제 전통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섬유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민선 6기 되면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상징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교복을 무상으로 주려고 그랬거든요. 뭐 자꾸 무상이에요. 아니, 저 얼마 안 들어요. 진짜 교복. 이장님 아니세요? 교복을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부담이 크니까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거를 관내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관내에서 생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교복 두 벌 그러니까 동복 하복 뭐 이렇게 해서 두 벌씩 하는데 보통 한 40만 원 가까이 가계의 부담이 크죠. 크죠. 근데 신입생 되면 엄청나게 부담이 크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제조원가 얼마 안 돼요. 예. 다 해외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레테르만 딱 붙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 마진.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뭐 그걸로 막 떼어 먹는 건데 아예 관내에서 생산을 해놓으면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네요. 훨씬 싸게 예. 선택할 수 있게. 좋네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교복값에 저는 한 60% 선 정도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일자리가 그 생산하는 만큼 다 생기는 거죠. 성남시에서 지금 교복집 하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아니 그 사람들 시켜주려고 그러죠. 아하, 그러면 해결이 되겠네요, 다. 예. 그러니까 아니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도 이미 만들었어요. 저희가 주선을 해서 이분들이 그 생산을 해가지고 대기업 레테일부터 팔고 있는 거예요. 예, 성남에서 동네 뒤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백화점에 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과 아무 관계 없는 무슨 큰 뭐 이런 유명한 상표 붙여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메이크업 붙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급하는 가격하고 백화점에 팔리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교복 생산업체도 협동조합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자도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한 다음에 시가 주자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일자리 만드는 거죠. 시장님께서 지방 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일자리 문제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하신 교복 협동조합 문제 이런 거 이제 하시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지스타를 유치하려고 성남시가 그렇죠. 나섰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스타 유치하는 것도 사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지스타 또는 컨벤션 센터, 이제 호텔 뭐 이런 것들 유치하는 사업들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자꾸 게임 산업을 규제하려고 그러는데 시장님은 이거 오히려 지스타 같은 걸 창출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려고 그런 것 같은데 게임 산업은요, 네. 이제 일단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주 크고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그렇죠.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남이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성남에 그래도 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IT 쪽이라든지 뭐 테크노밸리 그리고 예전에 네. 또 온게임넷 방송국에서 성남이 좀 그런 랜드마크로 좀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 10대 기업 중에 8개 업체 정도가 성남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에 특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게임 업체를 게임을 보는 우리 시민들 또는 정부 당국자 시각이요. 이걸 빠찡코 보듯이 하는 거예요. 이 빠찡코가 다르거든요. 전에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카바레에서 바람을 많이 핀다고 카바레를 통째로 단속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춤추는데 이런 데 막 단속해. 왜 옛날에 보면 영상 보면. 네. 그런 무식한 발상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 그걸 예를 들면 부작용이 있지요. 어떤 게 부작용이 없습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가 폐암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술도 너무 많이 해서 이 음주로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산업인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부작용은 좀 해결은 하되 그거를 통째로 말해요. 마치 마귀의 산업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 하는 게 늘 그래요. 해경 문제 되면 해경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지 뭐.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스타 관련 내용인데요. 보도자료 나왔던 게 성남시는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관기관, 그러니까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좀 했다라는 그 연합뉴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는 시각은 다양하고요. 그게 2015년까지 이미 계약됐는데. 예,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누가 오래 한다 그랬습니까? 네, 그게 이제. 당선이 되시니까 여유가 있으신데요, 이 상황에서. 아니, 올 가을 또 네. 내년 이 사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거 당장 해오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성남이 게임 산업이 워낙 많이 있고 또 성남이 주력하는 산업인데다가 지금 부산시장 당선자가 게임 산업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 가진 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찬스다. 대립을 했으니까. 저희 찬스다. 그리고 남경필 지금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 저기 홍보 대사였어요. 스타크래프트 뭐 대회 나가면은 거기 나와서 게임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럼요. 성남에서 우리 게임 대회도 같이 했어요. 예. 같이 해서 경기도로 유치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성남시가 인프라가 약간 부족합니다. 호텔, 뭐 컨벤션 센터 큰 공간이 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좀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완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성남에다 유치를 하자. 경기도로 와야 되고. 왜냐면 부산이 게임 산업하고 뭔 관계 없잖아요. 지금 메이저 업체들이 대부분 판교에 와 있거든요. 판교에 있으니까. 이제 테헤란으로 있던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그렇습니다. 판교에 그러니까 이게 있죠.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인프라 같아요. 2013년 지스타 관람객만 19만 명인데 네. 해외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해외 바이어들 뭐 한 1,400여 명이 왔다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의 그 동쪽하고 부산의 서쪽 거리가 꽤 멀죠. 네. 네. 성남은 서울하고 붙어 있거든요. 이 서울로 못 가게 울타리층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거지가 이긴 거고 서울 또 주변을 다 활용하면 되죠. 잘못하면 저기 영암에 F1 됩니다. F1. 주변 지방자치단체하고 거기하고는 다르죠. 영남 F1은 그것만 있잖아요. 네. 근데 성남은 완전히 도시가 접해 있죠. 네. 강남, 송파, 강동 다 접해져 있고요. 서울하고 거리가 뭐 논스톱으로 다니면 20분도 안 걸려요. 훨씬 더 주변 환경은 좋다라는 지방자치하고 말씀이시죠. 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잘 협약을 맺으면 그럼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하다니까요. 야, 그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해야 돼요. 거구나. 예. 그게 이제 성남시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다른 정책 문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가 이제 하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그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인간이 가진 욕구 중에 제1차 욕구거든요. 그렇죠. 생명 보존 욕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민들 이제 욕구 조사를 해봐도 이제 뭐 문화도시, 안전도시, 뭐 교육도시, 온갖 뭐 그런 도시 유형 중에서 안전도시 욕구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관심 갖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이 세월호 참사가 네. 터졌죠. 이제 이 안전에 관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차 의무입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돈을 따져서도 안 되고요. 편을 따져서도 안 되고 절대 그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로 국가가 정말 국민에게 해야 될 제1차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기했다 하는 점이 이 백일화에 드러나 버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한 겁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숨이 넘어가고 있는 도중에 거기서 계산 특정업자한테 그 이권 주려고 언진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이에요. 그 얼마 줘야 되나 예산 누가 내야 되나 이런 계산하고 있냐. 아니면 책임자.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걸 보고 국민들이 경악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에 관한 거는 특별히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낚아지른 겁니다. 이건 웃기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원래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굳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성남시에서 안전 얘기 하도 많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성남만 하고 있는 뭐 일상적인 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네. 강화하고 매뉴얼대로 하고 매뉴얼 필요하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성남만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시민경찰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시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거. 또 한 가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죠.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방하는 거.
예. 또 하나는 사후 대처를 제대로 적절하게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도심 지역이니까요. 좀 경호, 경비, 그다음에 이제 방범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고 또 사고 났을 경우에 또는 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주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게 네, 저희는 동별로 한 10명 정도 성남시가 48개 동인데 한 500명 정도 인력으로 시민 경찰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밤에 술 먹고 들어가는데 우리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틀릴 게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을 것 같고 우리 예를 들면 여성들 불안하다. 네, 뒷골목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전화하면 경호도 좀 해주고 또 동네 애들도 좀 봐주고 또 야간 순찰도 좀 하고 필요하면 집에 이제 변기 막혔을 때 그거 뚫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뚫어주고 공구도 좀 빌려주고 이런 관리하는 일을 동네 시민경찰대하고 묶어서 동네마다 좀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신 게 아까 본시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남은 심지어는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못 들어가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계단 이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제가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태평도 제가 저기 아버지가 차가 못 다니고 계단으로 된 도로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상대운동에 아버지가 사시고요. 제가 단대 오거리에서 피자 배달했었어요. 지금 거기가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고지대. 경사가 워낙 심해가지고 워낙 심해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차길이 아니고 어디 가시네.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겠네요. 좀 많지요. 본시가 쪽은. 거기에 대한 안전. 예를 들어 뭐 잘 사는 데야 CCTV도 다 곳곳에 설치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쪽은 사람들이 뭐 경찰에 순찰을 자주 한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찰력은 부족하고 이제 소위 우리나라 이제 치안 예산이 매우 부족하니까 또 더군다나 뭐 광화문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강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공감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밤에 가면 남자인 저도 무서웠어요. 그럼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안 사각지대 사시고 계신 많습니다. 분들. 예. 그런 불안하거든요. 분들, 우리 이 시장님께서도 개천 출신이니까. 네, 맞습니다. 개천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다. 이재명 2부 시작하기 전에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소방관들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고 현재는 아니고 얼마 전까지 현직 소방관들이 소방 정복이 아니고 작업복, 방화복, 예. 작업복, 방화복을 입고 지금 이런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런 시위를 계속 했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있지 않고 1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1인 시위가 끝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도 정확한 내용을 뭐 말씀드리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안행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소방방재청에서는 각 이제 시도본부로 또 압력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멈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협박이죠. 안행부가 하지 마라 협박을 해서 지금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분은 서울 시내 모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오 소방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소방서 어디 소방서 말하지 못한 이유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안행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선 여쭤보죠. 왜 소방관들이 1인 시위를 하게 됐습니까? 1인 시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아하. 예,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이나 아니면 좀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그나마 장비가 다 보급이 되고 그나마 최근 장비죠. 노후되지 않은 장비. 그런데 뭐 저쪽 아래쪽 지역은 장비가 너무 노후됐다는 거죠. 노후된 장비는 소방공무원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출동했을 때 구조 현장이나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개선해달라? 예. 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 올곡동 1신 아파트 고드름 제거 작업 중에 고가 사다리 차를 타시다가 소방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래된 고가 사다리 차에서 그래서 와이어가 끊어지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 그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났을 때 한 2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최초 도착한 소방관이 3명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 3분이서 불을 끄고 운전도 해야 되고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화재를 진압하신 분 한 분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나머지 그 두 분이서 환자를 옮기는 것에서도 인력도 모자라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네. 이것들이 다 특히 지방에서는 예산 부족 예. 그렇죠? 이런 걸 들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의 안전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거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네. 소방방재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체돼 버렸죠. 네, 해체되어 버렸죠. 네. 해체되니까 이런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가안전처 신설하고 해경을 없애버리면서 네. 괜히 불똥이 지금 소방에 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네.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면서 그 소방의 가장 윗자리 소방총감도 없어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 소방의 위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같은 그런 제 최고 고위급직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소방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려서 이거 때문에라도 지금 1인 시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직 공무원은 아주 극소수만 지금 있고요. 일부 있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직 공무원.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을 이원화돼 있는데 네. 전부 다 국가직 공무원을 해달라는 게 소방관들의 요구죠 지금. 네, 그렇죠. 근데 국가직 공무원을 원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예산을 보내줘도 그 돈을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국가직 공무원이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뭐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그대로 소방에 쓰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쓰게 되면 뭐 고가 사다리 차 오래됐으니까 이거 바꾸고 이런 일이 있겠죠. 네. 그게 없어서 지금 자꾸 사고가 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방직 공무원은 돼버리면 지방직 공무원은 시도지사 관할 일 하에 가니까 네. 시도지사 같으면은 이거 사실 소방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지원하고 이러면 이거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뭐 중요하다 그러지만 시장은 다음에 또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네. 소방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 다리 하나 더 넣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방직 공무원이 되면 당연히 예산은 소방한테 안 간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소방관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네. 아주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지방에는 2교대 하는 데도 많고요. 2교대? 서울만 해도 아직 2교대가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저희가 3교대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엄밀히 말하면 3조 2교대가 맞는 거죠. 3교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개조가 2교대를 하는 거죠. 그럼 하루에 뭐 12시간씩 근무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간 근무가 투입되는 조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죠. 야, 정말 경무에 시달리는. 네. 그래서 이제 인력 예산 좀 지원해달라. 국가직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보면은 필요한 인력의 67%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3% 정도는 모자라는데. 네. 그건 역시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지원을 안 해주는 게. 네. 근데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보다는 네. 지방이 더더욱 그렇죠. 부족한 현상이고 네. 그거를 국가 공무원직으로 해달라는 경우인데 지금 보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이 OECD 평균이 67%입니다. 국비 지원율. 근데 우리나라는 1.8%.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쳤는 거 아닌가? 18%가 아니고 1.8%. 엄청나게 낮네요. 네.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크고 최근 5년간 순직 소방관이 35명 정도 계시는데 자살한 소방관이 34명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자살할까요? 저도 그들의 뭐 개인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업무에 시달리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 스트레스. 예. 또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네. 그런 직업 분위기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데 야 그럼 우리가 흔히 다들 소방관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다들 알고 있거든요. 네. 소방관이 다들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소방방재청을 없애버리면서 현직의 지금 소방관들은 어떻습니까? 여론이 굉장히 국가가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허탈하죠. 예, 항상 저희는 권력 기관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덜 받는 그런 직종이긴 하나 항상 저희는 국민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저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허탈하죠. 아주 그럼 사기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1인 시위 릴레이로 나섰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어떤 압력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안행부가 소방방재청에 전화를 걸어서
조만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누가 경향신문에 제보를 하는지 관련 공무원을 이잡듯이 뒤지겠다. 이렇게 뭐 말도 했다 그러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보도가 나오면 안행부에서 예산을 못 준다. 가만히 안 두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안행부가 이런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소방을 못 잡아서 안달입니까? 소방을 못 잡아서 안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희 오늘 트위터에서 제가 봤는데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선거 개입도 할 수 없고 누구를 잡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밖에 없어서 소방공무원을 하대한다고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누가 남겼습니까 그걸?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검색을 하다가 그렇게 봤는데 너무 저희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씁쓸하고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우는 그렇게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안행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역시 자기들의 밥그릇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네. 소방에는 예산을 안 주겠다 이런 말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직과 그 위상 축소를 우려해서 안행부가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거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얘기가 그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그 법률안도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도 안전행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그 권력에 관한 것은 우리 소방관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네. 제가 질문할 게 지금 마땅찮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도 네. 시도지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받을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시도지사가 아무래도 저희 제일 높은 상관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네. 이제 인사 시스템을 네. 지휘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방 공무원의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증언하시더라고요. 승진할 때 높으신 분 전화 때문에 내가 승진에 밀린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근무 연수가 낮은 분이 먼저 진급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가 공무원이 되면 그런 게 없어지겠죠. 네. 인사 시스템 자체가. 근데 네. 지금은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 시도지사의 입김 때문에 좌우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근데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소방방재청 없어지면서 이거 소방의 권한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소방 사건이 일어나면 재난 같은 거 일어나면 소방 그 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사실입니까? 이번에 이제 법이 국회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대통령이 네. 그렇게 말했는데 네. 이번에 국회 가면서 그 부분을 싹 빼버렸어요, 죠? 예. 야, 이건 그러면 당연히 군하고 경찰이 반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은 아예 그러니까 이거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죠? 그렇죠.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이걸 지적했을 테고 그럼 안행부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소방 서장들이 지휘합니다. 네. 그랬는데 보고 올릴 땐 요 부분 싹 빼고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참나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통령도 뭔가 잘 몰라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군과 경찰 반발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해서 국회에 제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발했던 이유도 네. 군하고 경은 국가 공무원이고 소방은 지방 공무원이어서 우리가 지방 공무원의 지위를 받을 수 없다. 지위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그게 뭔 상관입니까? 똑같은 공무원이고 네. 그죠? 다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런 문제가 있나요? 역시 지위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가공무원으로 네. 바꿔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일해 보시니까 네. 인력 부족이라든가 장비 부족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저도 트위터에서 봤는데 네.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그 소방관이
끼는 장갑. 네. 굉장히 고가라면서요. 네. 뭐 한 10만 원 정도 가는 네. 거 들었는데. 그게 나라에서 안 나옵니까? 직접 사신다, 자기 돈 사비로 사신다 그러시더라고. 예, 저도 그걸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이제 해외 직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국 제품인가? 해외 직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건 넣기 좋은가 보죠. 예, 그래서 밑에 달린 댓글이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어디서 그걸 샀냐. 나도 좀 사자. 예. 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어서 지방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진짜 서울은 그나마 낫다. 네. 지금 그러면 오 소방관님 어때요? 저는 나라에서. 저는 장비가 다 지급이 된 상태고요. 그게 네. 만약에 헤어지거나 빵꾸가 나면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다시 달라고? 아직 헤어지거나 빵꾸가 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요청을 해도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고. 예. 그러면 직접 지금 오 소방관님이 화재 진압이나 나갔을 때 애로사항이나 뭔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좀 우리 시민들하고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출동할 때는 아무래도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신호도 위반할 수 있고 그렇게 빨리 가야 되니까 현장에 어떻게든지. 근데 너무 잘 안 비켜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차는 그나마 좀 비켜주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이제 분들은 요즘에도 다들 이어폰 끼고 핸드폰 보면서 걷다 보니까 옆에 뭐가 오는지 신경을 안 쓰세요. 저희가 아무리 사이렌을 울리고 방송을 하고 해도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초가 됐든 5초가 됐든 정말 현장에서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거 조금만 옆에 저희 차가 지나가면 잠시만 좀 비켜 서서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긴급 출동하니까 시간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네. 늘상 골든타임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안 비켜주실까? 안 들려서 안 비켜주신 거 아닐까요? 좀 사이렌을 좀 크게 해달라 하세요. 정말 크게 하거든요. 예. 글쎄 설마 알고도 안 비켜줄까?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제 소방차가 가면 얌체족들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그 주차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불 끄러 갔을 예, 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무래도 뭐 좁은 골목 같은 데는 차가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럼 수간을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화재 진압을 할 수밖에 그럼 없는. 그 호수 연결한 호수를 들고 뛰는 거네요. 예. 야, 굉장히 무겁죠, 그거. 예. 불까지 틀면은. 예. 근데 그거를 그거 창문 깨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차? 그게 모르겠어요.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다 물려줘야 되나? 아무래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깨고 이런 게 아니고 저 멀리서 대놓고 예. 무조건 들고 뛰는군요. 예. 이게 다 법률로 사실 정해져 있는 건데 어디 주차 금지 예, 이렇게 그런 게 좁은 다 골목, 되어 예, 있는데 전혀 안 지켜지시니까. 그게 법대로 하기가 되게 좀 난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 소방관들의 어떤 고생하는 거 다 알아서 위상이 조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아직 그 안전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하고 달리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사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가장 많이 사망하는 건 사고는 뭘까요? 화재 진압할 때 연기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추락사라든가 어떤 그런 재난 사고일까요? 뭐 때문에? 최근에 봤던 사고 중에는 그 장비 때문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성남에서 고가 사다리차 바스켓이 떨어지면서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고가 사다리차라고 하면 최고로 높이면 55m까지 올라가는. 예. 거기 바스켓에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소방관이. 예, 그 소방관이 타서 위로 올라가서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툭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는데 그걸 본 소방공무원이면 누가 거기 타려고 안 타고 하겠어요? 싶죠. 예. 당연하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근데 그거 네. 이게 출동 전이나 평상시에 다 정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상이 없었으니까 하셨겠지. 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장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따가 성남시장님 나오시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네. 네, 이따가 성남시장님 오시면 네. 저도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병문안 한번 가보셨는지. 그래요? 네, 꼭 좀 물어봐 주셨으면 제가 좋겠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병문안 가셨는지 성남소방공무원 사고 꼭 물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소방관을 시험
치로 많이 경쟁률이 너무 높죠?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들어올 땐 30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야, 엄청나네요. 네. 그러면 30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얼마 안 돼서 간두고 나가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뭐 안전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업무가 워낙 고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하나 이유를 들면 급료가 낮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 공무원하고 본봉 수준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명수당이 한 달에 5만 원. 네, 그 하재 진압수당이 8만 원인가 그래서 합쳐서 13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수당이 한 달에 5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제 뉴스를 봤는데 건당으로 나누면 4천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출동했을 때 네, 저희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가장 느끼는 직업이 바로 소방관인데 생명수당이 건당 4천원이라 그러면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야 이거 그럼 이렇잖아요. 그 다른 공무원들은 야근하고 이러면 이제 시간 내 수당. 예. 근데 지금 아까 2교대라 그랬으니까 예. 야근은 뭐 야근이고 뭐고 그러니까 업무 일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간 내 수당이라고 해서 돈을 받기는 받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경제적인 건 크게 뭐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업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불나거나 사건 사고 없었을 때 네. 소방 공무원들이 뭘 하시는지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저도 처음에는 제가 하기 전에 노는 줄 알았어요. 출동을 안 하니까. 장기나 두고 이렇게 네, 그런 줄 아는데 저희가 행정 업무가 대단히 많아요. 아 행정도 업무도 하십니까? 네. 오. 저희는 출동 부서에 있다고 해도 행정 업무가 대단히 많아요. 예. 어떤 일을 하셔?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예방 활동에 관련된 그런 화재 예방, 사고 예방, 그런 업무도 있고 이게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밖에서 봤을 땐 근데 막상 제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행정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애들 혹시 견학도 합니까? 네. 유치원 애들, 네. 초등학생 애들. 네. 그러면은 견학 오면 뭘 보고 가죠? 견학 오면 이제 어린이집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화재 안전 교육을 하고요. 교육시키고. 소화기 체험도 하고, 소화기. 뭐 소방차 구경도 하고, 아니면 뭐 인형극도 보여주고, 예. 화재 예방, 안전, 예. 또 혹시 불이 났을 때 대처법 이런 예. 걸 가르치는군요. 그렇죠.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각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죠. 문의가 들어오면 문의가 들어오거나 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그렇게 언제든지 예. 그런 일도 하시고. 네. 뭐 직접 어디 가셔서 교육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출장을 가서 이제 뭐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가지고 저희가 또 교육도 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불만 끄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한다. 그래요. 아무튼 이 소방관의 지금 이런 거 지위 이런 것들도 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지위도 좀 상승시켜 주시고 나라에서죠. 지방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 공무원 좀 해줘서 사기도 좀 올려주시고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아까 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이 혹시 있을까요? 아까 전에 뭐 사이렌이 울리고 이렇게 소방차 출동했을 때 비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또 좀 응원 좀 해달라든가 뭐 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제가 소방공무원을 택한 게 너무 멋진 직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멋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잖아요. 저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죠. 아무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 멋있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저희가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그 자부심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얼만큼 힘든 일을 하는지 그럼요.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항상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국가에서 소방관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소외시키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처우 개선도 좀 해달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여론을 좀 형성해 주시면 그렇죠? 네. 힘 좀 실어주시고 하면 국회에서
뭐 법이 또 좋은 쪽으로 통과될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하고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소방관들이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고 제가 저번에 인터뷰 들으셨죠? 네. 그런데 노래 생각난다. 제가 이 시장님 18번 곡을 한번 틀었어요. 들었어요. 밤으로 뭐지? 밤에 떠난 여인. 밤에 떠난 여인. 밤으로가 아니고. 밤으로가 밤에 떠난 여인. 한번 불러보실래요? 제가 술 먹어야 해볼게요. 네, 술 먹어볼까? 이따 한번 들어봅시다. 술 먹고 한번. 예. 그런데 자, 2부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진수 전 주무관, 국무총리실에 계셨던 장진수 주무관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방송을 듣고, 네. 우리 EJ 팬분 한 분께서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는 한 분께서 장진수 주무관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직접 도와주지 왜 나한테 연락을 해서, 부끄러움을 타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신가 봐요. 왜냐면, 아마 학계에 계시니까 이걸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 모양이라니까요, 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돼. 그럼, 저한테 소정의 금액. 소정의 금액인데 상자가 꽤 무겁더라고. 내가 아직 뜯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사과 박스요? 뭐 관봉이요? 관봉이야. 좀 무거워서 좀 꽤 들어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저 장주무관님, 불렀는데, 저 밖에 지금 와 계십니다. 계시는데, 배달 사고 날까봐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교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주무관님 아시죠? 네, 얼굴은 못 봤는데,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보죠. 예. 이따가 술 한잔 하십시오. 네, 그러죠.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2부 시간은요, 이 시장님하고 2부 시간은 우리가 뭐 미리 공지를 했기 때문에 또 나온다. 그래서, 질문을 팬카페에서 미리 받았습니다. 네. 미리 받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현장에서도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조금 해 드릴게요. 뭐, 곤란하 가셔도 됩니다. 전부 팬들만 왔나 봐요. 센 질문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선 아까 오늘 방송 이 시장님 나오기 전에 현직 소방관님이 우리 방문해서 약간 인터뷰 한 10여 분간 했거든요. 네. 지금 소방관들 1인 시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당한 나라죠. 이게 지금 소방,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예를 들면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방서에다 좀 지원을 해주려고 성남시가 빚을 갖고 나니까 좀 돈이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역시 자기가 배가 좀 차야 남한테도 베푸는 거예요. 지원을 좀 해주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법 위반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여하튼 소방서나 이런 뭐 119 이런 데 지원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이야기 계속하면 네. 성남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노후화된 사다리 차를 탔다가 그 바스켓이 떨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소방관이 이재명 시장님 오신다니까 물어봐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병문안 한번 가셨는지. 제가 그 사고 현장에 갔었어요. 병문안 정도가 아니라. 사고 현장을 갔는데 정말 황당했던 게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소방 사다리, 그 소방차, 고가 사다리가 수리를 했는데 그 고장이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고 소방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가면 거의 수직 상태로 쓰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의자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탁 불려가 통째로 주룩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자 통째로 확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허리를 다쳐서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봤고 일단 병문안도 이제 갔다 왔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이 사람들의 목숨을 다루는 거 화재 현장이었거든요.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걸 진화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사다리가 통째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딨냐. 예를 들면 나라를 지키러 총을 들고 나갔는데 대포가 고장난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 황당무계한 짓인 거죠. 오직 예산을 제대로 배정 안 해줬으면 그냥 뭐 정말 수리해서 그냥 고장난 거 고쳐 쓰고 있는 거예요. 장갑도 없어서 자기가 뭐 사서 쓴다는데요. 샀는데 이게 참 황당한 일이. 그러면 소방관들의 요구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해야 또 이분들을 하고 있는 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장 야간 근로수당 주라 밀린 거 실제로 일하고 있거든요. 비상대기 계속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고 있어. 그래서 막 소송하고 그러고 있죠. 국가가 공무원들한테 자긍심을 줘야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근데 아니 뭐 열심히 밤새도록 대기하고 뭐 해도 그 딱 정해진 시간 이상 더 일해도 뭐 수당 안 주고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인건비 아까워서 그런 건데 국가 예산을 4대 강바닥에 쳐박거나 이런 짓만 안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 요구 찬성하신다. 뭐 바꾸는 게 맞고요. 근데 행안부에서 왜 이거를 안 받아들입니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국가직 공무원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계류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안부가 아니지 안행부지. 안행부가 이렇게 바꿨잖아 또. 바꿨어요. 아이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름 바꾸는데 돈 막 써가지고. 진짜 말이지. 거기에 엄청나게 들이 예산만 해도 아유.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당연히 뭐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가끔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아이들이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소방관. 이게 최고의 이제 명예스러운 직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목숨 걸고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은 소방관 그러면 그 말로 하나 그렇죠. 위험하게 죽으면 남은 손해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했으니 자긍심이 생기겠냐. 저는 정말로 국민들의 최저한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합당한 보상, 예우, 대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 사기가 또 진짜 그럼요. 크겠죠. 자부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정말 인건비 필요하면요. 딴 걸 깎아가지고 거기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중앙정부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 절대 못 오게 막잖아요. 다른 거 한번 참극.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하고 성남을 잇는 버스 노선이 불합리하다. 여기에 네.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한 분이 직접 민원을 넣었대요. 직접 며칠 전에 트위터 받으셨죠. 쪽지 봤어요. 예. 버스 노선이 성남시에 걸쳐 그 대답이 광주에 물어보니까 성남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성남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광주하고 걸쳐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합의 없이는 조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자꾸 채덕임을 떠넘기더라. 네. 그래서 아마 이 시장님한테 트위터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노선들이 3번 국도로 빠져나가죠.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오포곡에 넘어오는 다른 길도 많고요. 그러니까 광주시가 성남이랑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붙어 있는데 도로나 버스 내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이제 광주 시민들은 이제 성남을 주로 이제 그 생활 거점으로 그렇죠. 삼고요. 이제 성남 사람들은 또 서울을 거점으로 삼다 보니까 경계를 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로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남 시민들은요 서울시장한테 좀 불만이 있습니다. 버스가 많지가 않은 거죠. 버스를 정차를 하려면 서울시가 버스 총량제라고 해가지고 이 서울 경계에 들어오는 시외 버스를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심이 너무 과밀화되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시민들 막 아우성인데 아침 출근 시간에 뭐 타지도 못하고 막 푸시맨 해가지고 막 밀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대로 못 늘려요.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광주 시민들은 성남으로 이제 아침 출근하거나 할 때 불편함을 겪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 쪽지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사실은 이 광주 시민이잖아요. 제가 성남시장이고. 광주 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게 되면 성남 사람들이 약간 불편함을 겪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네.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의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민을 챙겼던 박원순 시장님처럼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생각해 주시는 시장님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죠.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작은 사안이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자치 정부의 존재 이유, 특히 용인하고도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용인하고 저희가 이 딱 경계선을 중심으로요. 판교 이제 분당하고 용인이 이제 그렇죠. 경계가 나니까 너무 차이 나는 게 경계선을 딱 넘는 순간에 하다못해 뭐 청소 상태, 시설물 관리 상태 너무 차이 나니까 용인 시민들이 분당으로 이렇게 산책을 오세요. 반 이상이 그쪽 사람들이에요. 네, 이러면서 이분들이 또 시에다 내는 민원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시설이 성남이 좀 좋은 게 많습니다. 볼링이 전국이 최고로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제가 갔더니 막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혹시 어디 사세요? 그래서 서울 산대요. 아니, 당신은 서울 시민이 거의 무료로 성남시 와서 시설을 이용하면서 아니, 성남시장한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좀 미안하게라도 해야지.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지역 간 이런 좀 갈등 문제나 이런 문제는 참 작은 사안이긴 해도 좀 미묘한 게 좀 많습니다. 그 사람 서울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신 거죠. 성남 살았으면 표상하겠어. 그렇게 막 말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들이 자기 주장을 다 내는 걸 옛날에 막았잖아요. 네. 너 집단 이기주의, 뭐 님비 이러면서 막 막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자기 얘기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합당하게 대응하고 서로 조정하고 이런 건데 아니, 이 문제는 당연히 광주 시민하고 성남 시민은 제가 차이를 둘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문제는 광주 시장님하고 협의가 불가능할까요? 협의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너무 큰 주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안은 미미하지만 그 행정 지방 정부 간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저게 한 번에 되지가 않는 게 버스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사용량부터 해가지고 그럼요, 예측을 해야 되고 구간별로 해가지고 다 그 효율성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체 내 시내버스나 성남 구역 내의 노선 문제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네. 뭐 골치 아픈 일 하라고 뻐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시죠?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다. 거기가 분당하고 경계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학군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복잡합니다, 여기가. 또 하나 팬카페 올라온 건데요. 네. 이건 내가 이게 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팬카페 올리신 분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 지금 성남시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청소 아줌마. 네네. 청소 아줌마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재향군인한테 용역을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이 청소 아줌마가 재향군인회에서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려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거 이 시장님이 조금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고 근데 내가 다른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그 한국 신체 장애인 복지한테 맡겼다. 네. 그래서 기존에 받는 월급보다 한 50만 원이 올라서 네. 청소 환경 미화원들이 이 시장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쓴 적도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보 보훈단체 지원 이런 측면에서 그 용역 사업을 일부 이제 수익계약으로 줄 수가 있고요. 재향군인회.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 준 거죠. 꼭 줘야 되는.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재향군인회도 활동하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다 다른 데 맡긴 걸 저희 재향군인회 주는데 이 일이 왜 생겼냐면 그 일정 수에 예를 들면 뭐 일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매년 용역을 주니까 이 6명이 초과다. 그 불필요하게 6명을 더 쓰고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 6명을 줄여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6명을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6분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뭐 위탁 주는 거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고용을 좀 해라. 그래서 다른 업체에 저희가 알선도 해주고 6명이었는데 또 나름대로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만둬야 되냐. 참 잔인한 그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내부에서 했는데 결국 6명이 누군가는 모르죠. 6명이 이제 재고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선도 해주고 해서 다른 업체에 취직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시에서 나서서 그중에 3분이 일부는 이제 다른 데 가라는 거를 거부했고요. 또 일부는 뭐 안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이 이제 시위를 하시다가 선거 끝나는 날 그만두시더라고요. 네, 그 선거 당일날 근데 그만두셨고 저희도 안타깝긴 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공공 서비스를 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죠. 근데 이분들 중에 이제 끝까지 했던 한두 분 저한테 뭐 글도 많이 쓰고 메일도 많이 보내고 했어요. 근데 뭐 안타깝지만
구제 방법은 사실 없었고 다른 데 주선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성남시가 용역 형태가 아니고 직접 고용하는 건 안 됩니까? 직접 고용은 좀 어려운 게 소위 총액 인건비 제도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몇 명 이상 쓰지 말게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소위 계약직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계약직이라고 쓰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합니다만 채용 자체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어요. 라이벌로 뭐 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박원순 시장께서도 그 정규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답변이 스타일이 다르시네요. 박원순 시장님은 눈물로 안타까움을 호소하셨고 역시 또 이 동네 특성이야. 안 되는 건 안 돼. 맞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도 해주는 거 해주는데 다 이제 도시공사로 사업을 전부 다 통째로 넘기는 거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했지만 또 안 되는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모란시장 문제입니다. 네. 성남 하면 희한하게 모란시장이 먼저 떠올라요. 이상하게. 모란시장에서 계곡이 수준이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오다가 이제 카스에다가 마구 막 써놓은 거 보고 답글 달다 왔어요. 모란시장 문제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동물 애호가들도 많고 네. 개를 이제 반려견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란시장 반대하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시위도 하고 시장님 갖고 계신 보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애견 그 활동가, 동물 보호 운동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시장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개고기 문제는 제도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개고기 판매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제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결정을 안 하고 법 외의 문제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를 예를 들면 소위 이제 먹기 위해서 잡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가축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축이 거죠. 아니에요. 지금 현행 법에.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축 문제에 대해서 소나 돼지처럼 뭐 예를 들면 법을 정해가지고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냥 허가받은 사람만 잡아야 되고 뭐 만들고. 시설을 갖춰야 되고 뭐 폐기물 어떻게 딱 정해져 정해져 있는데 있어요. 이거 그게 가축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새 잡아 먹듯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외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규제가 안 돼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처럼 규제가 안 됩니다. 정육점에서 팔 수 있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라에서 팔 법률상 수밖에 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지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키우고 또 잡고 팔고 먹고 이런 것들이 법이 관여하지 않는 비법 영역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저희도 없애고 싶지요. 예를 들면 모란 시장은 딱 떠오르는 게 전국에 제1 가는 5일장인데 네. 딱 떠오르는 게 개가 네. 떠오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많이 저희가 이제 단속도 하고 막 규제도 하고 그래서 길에다 막 내놓고 이런 건 안 합니다. 뭐 사람 보는 데서 잡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못 하겠죠. 그 동물 학대법 위반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싫은 건 싫은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그 왜 단속 안 하냐 그러는데 단속할 수 있으면 했지요. 제가 법률상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하겠습니다. 욕 먹어가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께서도 너무 좋아하신 나머지 해결 의지가 없었어요. 글쎄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문화의 문제 같고요. 그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합의로 정할 문제고 실제로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애견하고 그러면 뭐 식육견하고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잡는다면은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이 사는데 통제 안 하면서 밖에 내버려 두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국가가 책임을 방치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아니면 뭐면 뭐고 도면 도고 이렇게 정리해 줘야지. 네. 합법이면 합법이고 비합법이면 비합법이지.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거랑 저거다고 이래 생긴 문제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사실 외면하는 거예요. 논란이 네, 워낙 맞아요. 많으니까. 책임이 싫은 거예요. 책임이 싫어가지고 그냥 내쳐버려 두는 건데. 저 같으면 결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개고기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찬성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만히 냅두는 게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개 먹는 문화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고. 그럼요. 그러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도축 과정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파는 곳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괜찮은데 아예 안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예 안 먹게 할 수 없대. 이건 또 그리고 개고기 이 문화 이걸 식문화로 식문화로 봐야지. 따져야 되지. 이거를 뭐 하여튼 뭐 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이제 엄청 당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욕 많이 먹고 이거 있어요. 말고 어차피 이거 먹으니까. 이거 먹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를 먹진 않아요. 제가 뭐 개를 먹진 않습니다만은 남 먹는 거 뭐라 그러지 말란 말이야.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모란시장에서 빼낸다는 생각을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모란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모란시장 옆에 있는 겁니다. 딱 붙어서. 예.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도 있죠. 모란장은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이제 노점이고 일종의. 근데 모란장이 열리는 곳에 붙어 있는 건물에서 이 고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란장이 열리는 날은 그게 같은 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란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면 그 개 파는 분들 못 따라오게. 네. 못 따라오게. 이렇게 하면 이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해결이 되네요. 해결이 돼. 내년 정도 해결이 되고요. 이제 모란시장을 또 옮긴다. 네,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게 뭐 개 잡는 거를 뭐 잔인하게 잡는다, 뭐 집 근처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 법률 위반 상황을 확인하면 조치하지만 그게 아니고 개 키우는 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건물에서 그 농사를 짓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다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내가 내 밭에서 우리 만들어서 다 키우듯이 개 키운다 그러는데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 합법적인 거거든요. 다만 그 그걸 안에서 학대 행위. 학대를 하면 이건 뭐 처벌할 일인데 학대 처벌은 이제 저희 소관이 또 아닌 거죠. 경찰 네, 소관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복잡하네요. 이건 진짜 복잡합니다. 팬카페에 올라왔던 질문이었고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즉석으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남 구시가지가 지금 재개발이 중단됐습니까, 혹시? 재개발은 이미 작년에 정상 재개됐고요. 재개됐습니까? 네, 재개됐고 이제 올해 이미 시공사 선정 중인데 상대 후보가 하도 재개발 중단돼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추가 고발.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요.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중단은 이재명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해요, 계속. 상대 후보가요. 끊임없이 그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동네에 가보면요. 거기 상인들 이런 분들은 정말 그 얘기 하세요. 아니,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중단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 재개발 사업들이 이제 사업성이 없으니까요. 전국적으로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건데 성남만 사실은 재개됐어요. 성남만 이제 정상화됐는데 그 이유는 시가 예를 들면 미분양분 다 사주기로 했고 4분의 1을 시가 사준다. 약 4천억 가까운 예산 투자해가지고 재정 투자를 해주는 거죠. 손해를 좀 메꿔주고. 이렇게 하기로 해서 LH가 이미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재개도 아니죠. 중단한 건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하기로 합의해서 11월 달에 주민대표회의 다 끝났고요. 또 그 주민대표회의에 의해서 올해 5월 달에 이미 시공사 선정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혹시 그런 뭐 예를 들어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서울의 시푸트처럼 뭐 그걸 전월세 시가 아파트나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런 걸로 이렇게 시가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반 분양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4분의 1 다 사주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LH가 지금 다 사기로 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시공사들은 미분양분 인수 책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들어와요. 근데 그런 과정을 작년 여름부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계속 중단됐다고 동네 다니면서 거짓말을 해대니까 이번 선거가 지금 제가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면 점점 더 이사가기 좋은 성남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듣고 또 하나 성남 축구단 문제입니다. 이거 때문에 지난번 EJ 나오셨을 때 다 좋았는데 박주환 감독 왜냐하면 나오시고 나서 바로 며칠 안 있다가 터졌어. 그러니까요. 나 죽을 뻔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뭔가 뭐 운이 없었다 그래요. 다리가 안 맞은 거야. 그냥 그게 이가 안 맞은 거죠.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성남 저도 이제 황당했어요. 박종환 감독 선임할 때 비판 여론이 많았다 이랬는데 시장님이 내가 결정했다 이랬었거든. 그때 바로 터져가지고 그 와중에 또 두 분이서 신나가지고 나 박종환 감독 스타일 좋아해. 그 말하면 역풍을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제가 참 지금도 아쉽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스타일의 문제인데 실력과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정말 약속했거든요. 이건 또 상당히 조심했던 것 같고
뭐 워낙 불같은 성격에 예.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사실 이제 평균 이하 예. 평균 이하에 이제 우리가 선수단 운영비 인건비 주면서도 지금은 사실은 상당한 성과를 냈잖아요. 네. 그것도 센 팀만 다 꺾었어요. 전반기가 중위권 네. 넘었으니까. 근데 사실 박종환 감독의 역량이죠. 근데 왜 그래 손으로 예, 답답한데 역시 아쉽긴 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뭐 황당했죠. 오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인터뷰 중에 처음으로 당황해 하신 계십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구단주로서 잠깐만. 구단주로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네. 뭐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실력이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뭐 다른 길이 없을까 그건 고민했던 게 사실이죠. 그러면 뭐 시장님께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자진 사퇴가 맞는 겁니까? 예, 본인 사퇴하셨어요. 자진 사퇴. 예, 저는 좀 그냥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해임하라는 요구도 많았고 뭐 어떻게 요즘 세상에 애를 때릴 수가 있냐 뭐 그런 뭐 야만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뭐 그 지적도 일리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성남시 이제 성남 구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면이 있잖아요. 빨리 자리 잡아야 되고 이제 적은 돈으로 실력은 쌓아야 되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뭐 저 생각해서 사퇴해 주신 거죠. 그럼 지금은 감독이 공백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 수석 코치가 감독을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뭐 새 감독을 선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그 중간에 감독을 바꿔놓으면요 이게 전열이 흐트러져 가지고 우리 혼선이 오니까 시즌 끝나고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시즌을 끝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야구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좀 뭐 둘 다 좋아해요. 그래서 둘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래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도 예. 드릴게요. 야구장 건립 계획하고 야구장 이거 11구단 네. 불가능한 걸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축구나 하든 축구나 똑바로 해라. 뭐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오보예요. 오보. 이게 지금 축구단은요 이제 시가 이제 재정 부담을 하니까 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연간 재정 부담이 계속 있게 됩니다. 있는데 프로야구단은요 그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뭐 구단이 성남시에 들어와서 성남시에서 그냥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구에 비해서 지역 경제 그 활성화,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보통 한 2만에서 3만 정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막 개미 때 왔다 갔다 막 휩쓸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동네를. 네. 근데 거기를 이제 걸어 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 경제, 특히 우리 본시가지가 경제가 어려운데 거기 한 3분의 1 가량, 뭐 많게는 절반 가량이 먹고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야구단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성남이 위치가 좋아서 19단을 성남시에다가 하라고 제가 취임한 직후에 2011년도에 KBO에서 저를 찾아온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성남시가 그때 당시에 돈이 빚 갖고 있는 판에 돈이 없어서 야구장을 고쳐가지고 하려면 1,300억 드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먹고 포기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재정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야구장만 만들어 놓으면 들어올 프로야구단은 많습니다. 많고요. 이게 이제 오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 작가 정도 되면 그걸 다 캐치를 해야 되는데 꼭 캐치를 안 하고 그냥.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건 11구단 창단이 아니고요. 유치. 기존 10구단 중에서 한 구단을 성남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원래 11구단 유치라고 하는 개념은요. 국어 공부를 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유치는 있는 걸 데려오는 거고 새로 만드는 건 창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1구단 창단은 제가 트위터에도 써놨는데 6.25% 공약 이행률 자랑하시는 우리 상대 후보가 낸 공약이에요. 네? 우리나라 야구계의 현실은 현재 10구단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11구단만 만들면 안 되고요. 반드시 짝수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면 토너먼트를 할 수가 없어. 부전승할 겁니까? 그러니까 만들면 12구단까지 해야 되는데 이 두 개 구단을 더 만드는 거는 야구계의 상황이 전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1구단 유치라고 해놓으니까 이 국어상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야, 11구단 또 만드냐? 저순 사기꾼 나왔네. 그렇게 말이 정말 억울합니다. 스포츠계까지 해박하신 걸 보니까는 역시 또 우리 동양 분들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 혹시 이 스포츠 얘기 나온 김에 아마 축구나 아마 야구 쪽에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실 만한 계획은 아마 없으신가요? 야구는 성남에 뭐 팀이 한 160개인가 180개 있으니까요. 예. 워낙 많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이제 소위 동호인 축구라고 부르는 거죠. 네. 네, 그런 거는 뭐 시에서는 워낙 많이 지원하고요. 유소년 그러니까 뭐 저기 학원 축구 학원 야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고등학교 야탁고등학교 문제도 있었고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야구, 이제 엘리트 야구, 뭐 엘리트 체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엘리트 체육 부문은 학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할 생각이에요. 확대할 생각이고 사회인들 그러니까 소위 생활체육 이런 체육 부문은 시설 보강해 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어디 빌려주는데 사용료 우리가 시가 좀 대납 대신 많이 내주고 또 뭐 예를 들어 대회 기회 많이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중요하죠.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축구 팬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이 축구단 운영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신경 많이 쓰죠. 신경 많이 쓰는데 좀 생각한 것만큼 이제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저희도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신문선 사장께서 뭐 나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좀 기대했던 만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고 제가 경기 하나도 안 빠지고 왔어요. 선거 전에 전반기 경기는 나중에 막 박 감독 막 그만두고 이러면서 나 신경이 나서 안 가버렸는데 제가 경기장 거의 다 갔고요. 뭐 신경 엄청 쓰죠. 애정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좀 통합된 화합의 좀 매개체 역할을 해요. 성남에 가진 제일 큰 문제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 성남은 대한민국 축소판이거든요. 성남에 영혼함이 있어요. 빈부 갈등이 그대로 존재하고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본시 가진 철거민들 이주하려고 막 만든 가설도시고 분당 판교는 중상류층 주택 문제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성남시의 중요 과제인데 프로축구단이 하는 역할이 크죠. 거기 또 프로야구단 유치를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본시가지 경제 활성화에다가 또 그 시민 통합, 도시 통합 이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해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뭐 여쭤보면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부 격차 이런 생활 수준의 격차를 축구 말고 또 따로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신지. 그럼요. 이제 본시가지의 주거 도시 환경을 좀 대폭 개선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기존의 소위 재개발 사업 형태로 이제 자본의 논리, 이제 그 시장에만 맡겨가지고 손해가 생기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현실성을 인정하고 이제 대규모 재정 투자, 그 다음에 그 자주재원 별도로 확보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일이 됐어요. 시가 돈을 대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 돈을 대주어서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세금만 가지고 하면 또 분당 판교 주민들이 신경질 내거든요. 왜 우리 세금 가지고 거기다 그러지 우리가 더 세금 많이 내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갈등이 격화되니까 그거 말고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돈 만드는 건 진짜 쉬워요. 뇌물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논밭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용도를 바꿔가지고 그렇죠. 뭐 상업용지나 뭐 도시 지역으로 만들면 엄청난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걸 옛날에는 시장 측근이 해먹었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럼요. 소위 특혜 이런 거 주는데 저희가 공공개발을 형태로 다 바꿔가지고 시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다 시민들이 갖자. 이런 그 모토로 자주재원 그러니까 이 돈을 벌기로 해서 성남시 관내에서 저희 계산으로 한 1조 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주재원하고 또 예산하고 합쳐서 이제 본시가지에 집중 투자하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갖고 계신 많은 문제들이 다 그거랑 또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원구, 수정구 막 이쪽하고 뭐 분당하고의 격차가 아무래도 그 내부 갈등으로 또 조성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오신 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 마지막 대권 도전. 예, 진짜.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없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해요. 대통령하고 시장, 그 다음에 뭐 도지사 아니면 뭐 군수든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법연수원 마치고 이제 우리는 그때 유행이었으니까요.
자, 우리는 다 인권 변호사, 운동을 한다. 뭐 이렇게 다 결의하고 했는데 제가 우리 18기, 사부님 18기, 89년 졸업한 멤버들끼리 서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한 동네씩 맞자. 지역으로 가자, 지역으로. 그래서 저는 성남으로, 뭐, 우리 문병호 의원은 부평으로, 정성호 국회의원은 저기 뭐 의정부로 이렇게 서로 이제 자리를 나눈 거예요. 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가기로 했고요. 지역의 변화, 이제 기초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내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PPL 한번 하면 그래서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자. 이게 이제 제 모토인 거예요. 전 시장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대통령이든 뭐 그건 전 높은 자리가 아니고 좀 넓은 다른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뭐 대통령도 뒤 받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더 높은 사람 또는 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가장 유용한 영역에서 가장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게 내 꿈이니까 뭐 기회에 되면 하죠 뭐. 네. 마지막에 한마디가 대통령 안 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한다는 말을 안 했다. 다른 얘기 하시다가 말을 마지막에 싹 바꾸시네. 그랬죠. 예.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저번 시간 나오셔가지고 나는 그냥 오로지 성남만 생각한다. 앞으로 4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8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벌어놓은 일 마무리하고 내가 꿈꿨던 시정을 어느 정도 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8년 정도면. 충분할 것 그렇죠? 같아요. 도지사 나가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경기도가 말이죠. 야권이 가져온 적이 없어. 임창열 빼고. 임창열 빼고. 근데 IMF 때니까. 예. IMF 때니까 그렇다지고 거의 지금 다 뺏겨버렸는데. 네. 야, 성남에서 이렇게 11.1%로 압승을 한 예. 이재명이 4년 후에 경기지사 나오면은 어떨까? 뭐 지금 상태에 지겠죠. 근데 경기도가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시골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골 지역 그러니까 저쪽 군 단위 지역들은 그야말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집니다. 여천야도. 예,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쪽을 상당 정도 커버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게 경기도 선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생각보다 많이 따라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누구는 뭐 이길 걸 졌다 생각하는 분도 있던데 생각보다는 많이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처음에 뭐 후보 결정됐을 때는 뭐 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그렇죠. 차이 났어요.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김준표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선전했어요. 선전했고 뭐 4년 후에 뭐 할 거냐 얘기로 가끔씩 그러는데 저는 이제 성남시정을 잘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럼 뭐 뭔가 길이 생기겠죠. 뭐 자연스럽게. 그래, 예. 제가 언제 정해놓고 따라본 일이 없어요. 이게 기승전 몰라. 저는 뭐 기가 그건 되면. 저절로. 아는 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모르는 건 확실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들은 다 드렸는데 네. 어때요? 뭐 하시고 싶은 말 혹시 못 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정신이 없어서 뭐 우리 이 작가님 너무 사람을 이렇게 질문지도 미리 안 주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그 기본이 충실한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그 노력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제자리에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회.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 최소한 출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쯤 나도 뭐 열심히 노력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어. 이렇게 믿어야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거지. 예. 아니 무슨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틀렸어. 뭐 이러면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겠어요? 저는 그 로마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무너졌잖아요. 네. 그게 뭐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뭐 땅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결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문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저는 되게 위험한 사회다 이런 생각 들고 이게 소위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몇 마리가 초원을 마구 짓밟아가지고 초원이 통째로 망가지고 결국은 티라노사우루스도 굶어 죽을 그런 상황으로 곧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토끼가 살 수 있게 여지를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게 그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지금은 분명히 뭐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하고 그 대한민국 전체의 부는 늘어가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점점 나빠지고 불안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뭐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가받고 노동한 만큼 받고 또 역할한 만큼 대우받고 그런 사회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변희재 이 양반을 보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보여주자. 준 만큼 받는다. 그래요. 변이지 안 됐다, 씨야. 독한 사람 만났다. 제가 좀 독해요. 정말 내일같이 이재명 후보를 밀어줬던 우리 EJ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제가 놀래 자빠질 정도로 정말로 많은 애정 보여주시고 또 그 애정만큼이나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몇 번 봤는데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는데요. 해외에 계신 분, 미국 동부 쪽 계신 분이 트위터로 저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자기 딸내미를 투표하라고 비행기 타고 보냈대요. 진짜로. 근데 뭐 진짜인지 확인은 못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역시 이제 뭐 그 전국에서 그랬는데 분당 성남에 아는 사람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쪽지로 다 보내준 거예요. 저보고 쪽지로 한번 해라. 자기가 전화는 다 해놓을 테니까. 나 EJ 들어서 너무 이렇게 감동을 해서 평생 팬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최소한 정말 제가 성남에서 이렇게 한 4만 한 8천 표 정도 이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최소한 1, 2만 표 정도는 전국의 팬들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까 2%가 아닌 거죠. 정말 감사드리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누구 찍어라. 뭐, 누구 괜찮다. 야, 남 믿고 찍어봐. 이랬는데, 그게 어느 날 뇌물 받아가지고 어디 깜빵을 간다든지,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예. 이제 그건 안 할 자신 있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그봐, 잘했지. 야, 네 말 들었더니 진짜, 야, 좋다. 야, 뭐, 이렇게 자긍심 느낄 수 있게 제가 해드리겠다는 약속으로 감사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밀어줬던 하여튼 팬들을 실망시켜주지 않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근데 뭐 그랬던 거는 뭐 EJ의 위력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근데 그것보다는 이재명 시장이 그때 정말 솔직한 그런 뭐 과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자기 갖고 있는 신념 사상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놔서 많은 분들이 팬분들이 마음속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희 에피소드 중에 여전히 청취율이 높은 계속 인기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보시는 것이고. 뭐 들었다고 재밌어요. 자주 올라요. 재밌어요 또.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이걸 마치고요. 다음 방송 예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특집 2 이제 할 텐데 당선자 특집. 홍준표 특집 2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특집 1에서 홍준표한테 현역 검사 홍준표한테 칼을 보냈다는 깡패 여운한 나의 미친 섭외력으로 여운한 씨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여기 EJ 안가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새끼. 여러분들 깡패 여운한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가 솔직히 좀 쫄았어 전화를 하면서. 근데 받자마자 이 작가 팬이었대. 진짜? 그 와주테이 박지들을 미리 예전부터 읽었답니다. 읽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언론에서 다 모함만 받고 홍준표는 영웅, 여운하는 깡패 뭐 이런 완전 이분법적 구조만으로 욕을 먹었는데 야, 이 작가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정말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꺼내서 그 부분만 다시 읽고 다시 읽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섭외가 됐습니다. 섭외가 됐겠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 여운한 씨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안가로 오시면 돼요. 시에요 녹음이. 다음 주 목요일 8시.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 목요일 6월 26일 8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입구에서 사람 좀 걸러내자. 그날은 아마 떡대들이